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3월 3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오늘 주가가 장 초반에는 좀 약했다가 오늘 마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소식? 변동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뭐 그죠? 하루 전날에는 뭐 100이 빠졌다가 네, 또 하루 다음에는 또 100이 올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이 심했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2월 달에 수출이 엄청 잘 나왔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또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2월 수출입 총계가 이제 바로 얼마 전에 발표가 되어서 또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열흘 단위로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 그거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2018년 2월 달에 역대 2월 중에서는 가장 좋았고 저는 이제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 나왔던 걸 보니까 2018년 2월보다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찌면은 이제 역대 2월 중에는 가장 좋았던 수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0년 2월 대비 9.5% 증가한 448억 1,200만 불,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한 421억 500만 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월 수출 금액은 역대 2월 중에 제일 좋았고 대신 일평균 수출 금액은 2018년 2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에는 막판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28억 불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마지막 열흘 동안 26억 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 23억 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수치 계산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나와서 수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잘 나왔고 반면에 수입 부분은 저는 그때도 조금 줄여서 예상을 했는데 수입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오면서 수입 금액을 좀 줄어서 결국 합산했던 금액은 저희 예상치에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 조금 더 잘 나오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내역은 이번 잠정치 보도자료에는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3월 15일에 이제 상세 품목별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뭐 추정컨대 반도체 쪽이 이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뭐 원자재 가격이 워낙 이제 올라왔고 유가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관련한 그런 뭐 철강이라던가 뭐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이런 영향 상승분이 전체 수출이나 수입 금액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3월 2일에 이 데이터가 발표가 돼서 그날 바로 계산을 또 해봤습니다. 저희가 계속 괴리율이라는 표현으로 무역 규모 대비 현재 시가총액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3월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의 합은 약 2,570.76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지수가 오늘도 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워낙 등락이 심해서 콕 집어서 뭐 어제보다 좀 빠졌어요, 올랐어요. 그 시간대별로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전일 10시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이 합이 2,570.76조 원이었고 2월 값을 연환산화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그 216%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네. 여전히 높은 수준이네요. 네,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제가 2월 22일에 발간했던 보고서에 산출했던 값은 223.6%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비율은 약 7%포인트 하락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출이 조금 더 나왔고 그때보다는 주가가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괴리율은 7%포인트 줄어들었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 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제 워낙 변동폭이 심해서 1월부터 계속 열흘 간격으로 이 데이터를 트래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월 동안 지금 열흘 간격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보면서 느꼈던 게 월 중엔 좀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1월 10일이든 20일이든 그런 월 중에는 이 비율이 좀 올랐다가 월말이 되면은 다시 200% 초반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지금 사이클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좀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는 게 1월 11일에 발표해서 제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 괴리율이라는 숫자로 말씀드리는 비율이 234%까지 올라갔었는데요. 1월 말에 이제 이 수출은 잘 나온 반면 지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면서 이 비율이 204%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일 만에 이 비율이 30%포인트 가까이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괴리율이 좀 좁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시 2월 들어와서 월 중에는 220% 이상까지 올라갔지만 또 월말 되니까 한 210%대, 211, 14, 16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월 중엔 좀 올라갔다가 월말이 되면 다시 좀 내려오고 지금 이런 패턴의 반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율은 사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약 16년 정도에 걸쳐서 계산을 해봤을 때 200% 이상은 지금이 유일하고 여기서 220%, 30% 이상으로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이제 상단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여전히 최근에 그런 유동성 장세를 고려해서 한 180% 정도까지 조정은 합리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중간에 그런 등락이 있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수출이 지금 속도로 계속 3월, 4월, 5월 계속 수출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야 지수 조정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좀 기간 조정 정도를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사실 제일 좋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좋긴 한데 그래도 저는 200% 이상의 값은 조금 과하다라고 보고 있고 한 100% 후반대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차라리 거기서 한번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출이 계속 잘 나오면 좋겠죠. 이게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뷰 입장에선 지금 시장은 약간 좀 지루한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시장을 안 따라가자니 그것도 좀 소외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100% 후반 정도까지 내려와서 그때 좀 주식 비중 좀 늘려보자라는 견해를 좀 가지고 있는데 좀 이게 기간 조정이란 형태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 기준으로는 조금 지루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랑 사실 계속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도 반도체 경기가 이제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랑 좀 비교를 했는데 이제 그때도 2월 그때는 상단이 169%가 상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2018년 말에는 110%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흐름으로 가게 될지 천천히 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올지 아니면은 등락을 좀 가파르게 등락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2018년에도 연중 내내 수출은 좋았거든요. 반도체 이제 꺾였다고 막 주가 먼저 빠졌는데 연말까지 막 수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좀 괴리가 있어 오히려 그때는 좀 기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인가요? 그 장중에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던 게 중국의 어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장 같은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서구권 증시가 좀 버블 국면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저희 나라 장중에 거의 80 이렇게까지 오르다가 거의 하락 반전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빠졌던 게 있었는데 그만큼 좀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밸류상으로는 조금은 좀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직 저희 회사 보고서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아마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올릴 내용이긴 한데 이제 올해 6월까지 개소세 인하 정책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소세 인하로 인한 판매량 증가 효과가 내수에서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이게 끝났을 때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중요하죠. 네. 그 실제로 이번에 현대차에서도 21년도 판매 전망을 할 때 내수는 조금 낮게 잡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소세 종료 효과를 이제 회사 측에서도 인지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개소세 인하 정책을 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봤을 때 2012년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때 개소세를 30% 그러니까 이제 5%에서 30%를 빼면은 이제 1.5%가 빠지니까 3.5%가 되겠죠. 그래서 개소세를 인하해줬던 적이 있었는데요.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이때 현대차 국내 판매량을 보면요. 개소세가 그 인하 정책이 실시되기 직전 달인 8월에는 월간 판매량이 35,000대까지 빠져요. 35,000대가 정말 낮은 수치인 게요. 우리나라 코로나가 이제 제일 심했던 2020년 2월에도 39,000대가 나왔었는데 당시 35,000대면은 진짜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랜저 한 대만 가지고도 한 달에 15,000대, 10,000대씩 파니까 그렇죠. 그건 엄청나게 낮은 거죠. 네, 물론 바로 그 전달인 또 7월에는 6만 대 가까이 팔았는데 또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요를 이제 참았다가 이제 9월부터 판매가 이제 증가했던 걸로 보이는데 9월에는 5만 7천 대, 10월에 6만 1,000대, 11월에 6만 1,000대, 12월에 6만 3천 대. 그래서 YOY 증가율로 보면은 그 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약 6.85%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생각보다 미미했나요? 느낌이? 그렇긴 한데 이게 국내 차량이 이제 판매 대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잖아요. 옵션도 높을 경우가 많고 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국내에 차량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네. 월 평균 4개월 동안 이제 월별로 봤을 때 6.85%. 제일 수치가 컸던 거는 11월에 이제 12% 증가했던 그 정도 영향이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월 평균 2.08% 증가를 했습니다. 효과가 많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때 많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생각보다 그냥 줄어든 뻔한 수요를 잡아준 정도였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13년을 넘어가면 이제 개소세 인하 정책이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보면은 바로 1월에는 오히려 판매량가 증가하는데 2월부터 이제 판매가 줍니다. 그래서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11% 현대차는 감소를 했고 기아차는 18%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저 2012년도에는 줄어들 뻔한 수요를 개소세 인하 정책으로 받쳐준 정도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목적이 그거죠.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을 때 이걸 통해서라도 좀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근데 이제 더 거기서 펌핑이 더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더 되었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정도였고요. 뭐 그래도 6만 대 판매량이 그 개소세 인하 정책 이후에는 없어요. 13년에도 단 한 차례도 6만 대 이상 판 적이 없고 현대차가 14년 4월 들어서야 이제 65,891대를 팝니다. 그래서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6만 대를 그때만 찍었으니까 그 당시로 보면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좀 더 현대차로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도는 판매가 좋았습니다. 1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단 한 차례도 마이너스가 없까 증감률이 마이너스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차례도 전년 동월보다 판매가 감소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14년도에 아주 판매가 좋았고요. 15년도 들어와서 상반기에는 판매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도 2% 빠지고 2월에도 8% 빠지고 5월에도 8% 빠지는 등 이제 판매가 좀 부진해서 15년 8월에 다시 개소세 인하 정책을 들고 왔는데요. 이때는 좀 특이합니다. 15년 8월부터 16년 6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실시를 했는데 가운데 16년 1월에만 개소세 인하가 잠시 멈춰요. 그때는 이제 다시 5%를 내야 했던 거죠. 3.5%에다가 반대로 말하면은 그 1월에 자동차를 사신 분들은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네, 그래서 이때는 판매가 15년 12월에 무려 82,000대까지 늘어납니다. 현대차가. 그래서 15년 8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월별로 약 13%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했다는 거 보면 이때는 분명히 이런 효과가 나타났고요. 16년 6월까지 지속이 되었고 그 사이에도 계속 판매가 좋았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늘어났다는 거 좋았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뒤부터 좀 암울해요. 16년 7월 마이너스 20%, 8월 마이너스 17%, 9월 또 마이너스 20%. 쭉쭉 빠져서 2017년 1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 그러니까 증감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소세 그 인하 효과가 끝나니까 판매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8에서 14%까지 월별로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개소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를 더 내야 되는데 차량 가격에 그 중에 이제 이전에는 70%를 할인해줘서 1.5%만 내면 됐었고 이번에는 이제 30%를 할인해줘서 3.5%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기존에는 그 한도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3.5% 할인해준 걸 돌려받았는데 최근에는 할인을 1.5%밖에는 안 해주지만 한도액이 143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 7, 8천 하는 제네시스류의 차를 사는 사람들은 예전에 3.5% 할인해 주는 것보다 지금이 더 할인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겠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제 15년 이후에 또 개소세가 언제 인하됐는지 보면은 18년 7월부터 다시 개소세 인하 정책이 나옵니다. 그 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소세 인하 그 정책 자체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2020년 1월과 2월만 단 2달 동안만 5%로 인상이 되었고 그 뒤로는 전부 인하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2달 동안 자동차를 사신 분들이 조금 억울하신 거죠. 그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는 70% 할인을 하는 반면 한도가 100만 원이었고요. 7월부터는 이제 할인 한도가 30%로 줄은 반면 한도는 그 14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고가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훨씬 유리하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사실 2018년 7월부터 19년 12월까지는 1년 6개월 동안 개소세 인하 정책이 유지되면서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은 효과가 사라져요. 그래서 18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계속 플러스 그런 효과가 나오다가 19년 하반기부터는 판매가 줍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뉴스나 보고서를 보면은 개소세 뭐 인하 효과 없어, 뭐 그런 뭐 내수 진작 효과 없어 이런 보고서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는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폐지가 되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다시 70%를 할인한다 이러면서 3월부터 내수가 크게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2020년 1월에는 47,000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를 했고요. 2월에는 26%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가 70% 감면이 되면서 7만 대 이상 팔기 시작해서 6월에는 무려 83,700대를 팔았는데요. 현대차가 8만 대 이상 판 적이 거의 없죠. 네, 2015년 12월 빼고는 없습니다. 83,000대는 역대 최고 내수 판매량이 이제 개소세를 70%나 감면해준 덕분에 나왔고 이후에 7월에 이제 개소세 인하율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뭐 상향됐던 뭐 그런 요인이 있었는 건지 아니면 뭐 이때 사야겠다는 뭐 그런 또 코로나로 언택트 자차 수요 늘어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 3월, 4월, 5월부터 지금까지 현대차 내수 판매량은 계속 플러스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번 6월 끝나면은 어느 정도 빠질? 저는 한 20%는 빠질 것 같아요. 20% 정도. 저는 근데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판매량 데이터로만 보게 되면 내수 판매가 20년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는 20% 빠지는 거는 합리적인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개소세 인하 효과가 워낙 그때 8만 대 이렇게 찍었던 게 거의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6월 달 같은 경우에 8만 3천 대 팔았는데 21년도 6월에
끝나고 그럼 7월에 넘어가면은 그 소비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는 뭐 매년 바꾸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30% 이상으로 이게 확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를 보면 한 20% 정도 될 것 네. 같다. 근데 20%보다 더 많이 빠질 것 같다. 왜냐면 네.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네. 아, 네네. 저는 또 반대로 20%보다 적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예전에는 이렇게까지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선호하는 차량과 비선호 차량이 극단적으로 갈려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차량은 나오면은 막 2만 대, 3만 대 맞습니다. 줄을 서고 막 펠리세이드 한번 받으려면 6개월 줄 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차들이 뭐 GV80, G80 이런 차들이 흥행을 하면 그렇게 되고 인기가 없는 소나타 같은 경우는 아니 그래도 국민차였는데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판매를 못해서 지금 공장을 셧다운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에는 그 70% 할인은 이게 정확하게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량을 등록하는 시간 기준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차를 아이오닉 5 주세요 하면 언제 받을지 몰라요. 6개월 뒤가 될지 1년이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아이오닉 5는 워낙 그런 케이스를 하더라도 G80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한 석 달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오더를 넣었을 때 5월달, 6월달 30일까지 받으면은 이게 140만 원 할인해서 받는 거고 7월에 받으면은 14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호하는 차량에 대한 그게 좀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물론 이게 7월 되고 8월 되고 9월 되면은 이게 서서히 감소는 하겠지만 그 전에 지금 딜러한테 빨리 주세요 해봐야 제가 언제 받을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소나타라도 사실래요? 아니 그거는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또 완만할 것이다. 완만하게 빠질 확률도 높지 않을까. 뭐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은 기존 애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랑 덜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어쨌든 뭐 네. 자기만의 이런 걸 예측을 좀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왜냐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현대차의 차량들이 ASP가 더 높은 차량이 많고 그만큼 이익률도 높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현대차나 기아차는 이게 어느 정도 관련된 내용이 뉴스에도 나올 거고 영향도 미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고 어느 정도 빠졌네라는 걸 보고 대응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가시면 저희가 자료가 2007년도부터 월별 판매량이 쭉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자료에 저희 내수랑 해외랑 이제 합친 대수랑 다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내수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해외가 훨씬 몸짓이 해외가 훨씬 큰데 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참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왜냐면 그 소나타가 미국에서 잘 나갈 때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면은 12년도인가요? 12년도부터 월 평균으로 30만 대 이상 현대차가 해외에서 판매가 네. 되었어요. 그래서 12년부터 13년, 14년 꾸준히 30만 대 이상 팔았었는데 19년도에 30만 대 겨우 턱걸이를 하고 20년도에는 30만 대가 안 돼서 24만 대 정도를 팔았어요. 월 평균 해외에서. 근데 이제 해외 판매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데이터가 아닌가.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매량은 줄지만 비싼 차량을 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매출이나 이런 수익은 좀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절대 판매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할지 요거는 좀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데이터 만져보면서 그 개소세 영향도 좀 있긴 하구나 하고 근데 해외랑 비교를 하면 몸짓이 거의 뭐 한 5배, 6배 차이가 나잖아요. 국내에서 5만 대 팔 때 해외에서 25만 대 파니까 그 해외에서의 그런 자료 얼마나 파는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 자료실에 다 정리되어 있고 텔레그램에도 월별로 네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업은 좀 재미없는 기업인데 LG U+입니다. U+ 하면 뭐 통신사니까 뭐 얘네가
뭐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20년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저희가 일단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익은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뭐 PBR 히스토리 밴드를 보면 뭐 최하단에 위치해 있다던가 이런 기업들을 저희는 선호를 하고 있는데 유플러스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PBR 히스토리 밴드를 보시면 거의 밴드 최하단 뚫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최대 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통신 3사들 뭐 컨콜 듣고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릴 때는 5G 캐펙스를 얼마나 쓸 건지 정도만 체크를 좀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실적으로도 좀 한번은 체크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유는 뭐 간단하게 5G 가입자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건데 5G 가입자가 올해 40% 정도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회사 측에서는 5G BEP 연평균 가입자가 한 5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4G보단 5G 요금제가 비싸기 때문에 뭐 이런 비싼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번 통신 3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5G에 관련된 투자를 좀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마케팅도 좀 경쟁이 좀 심화되는 걸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합리적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뭐 마케팅비 줄이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어쨌든 비싼 요금제를 지불하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이익 관점에선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이야 뭐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따박따박하는 네. 테니까. 그래서 이 정도 개념으로 좀 한번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중공업인데요. 저희 세종기업데이터 리포트에서도 꾸준히 커버를 하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간단하게 백데이터를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는 효성 안에 사업부로 있었죠. 주효성이라는 큰 회사에 사업부로 있다가 회사를 분할하면서 주효성과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요즘에 엄청 인기가 많은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효성화학 이렇게 회사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어느 정도는 회사들별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효성중공업 하면은 이게 무슨 현대중공업처럼 배 만드는 회사가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 사업부가 크게 보면은 전력 사업부랑 이제 건설 사업부가 있습니다. 건설은 말 그대로 아파트 짓는 효성 브랜드가 뭐죠? 아파트가 해링턴이었나요? 해링턴 플레이스. 해링턴 플레이스였나요? 또 그 지능 기업도 자회사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뭐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아주 큰 건설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박따박 실적이 박히는 이제 건설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전력 사업부 쪽이 이제 메인이죠. 이쪽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력 변전기 쪽은 이제 효성중공업과 LS 그리고 현대일렉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이제 고압 변전기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효성은 특히 다른 부분이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전에는 이 미국의 공장 때문에 이제 손상을 잡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까지 20년까지 다 해결이 됐으니까 앞으로 뭐 바이든이나 이런 쪽에서 미국에 내에서 생산하라고 자꾸 압력을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변전기가 좀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한전에서 뭐 1기가짜리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은 거기에 하나의 큰 라인을 깔아두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제 풍력을 하거나 그 다음에 태양광을 하거나 이렇게 분산형이 되면은 그것들을 다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전압이 높게 들어와 버리면은 그것도 변전기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태양이 이번에 미국의 텍사스 같이 저렇게 막 신재생에는 조금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런 변전기 쪽도 캐파를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HVDC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고압 직류 송전인데 사실 전력은 교류랑 직류 방식이 있죠. 뭐
우리 요즘엔 다른 걸로 더 유명한 테슬라가 지금 만든 교류 방식을 우리가 쓰고 있고, 에디슨이 만든 직류 방식은 이제 우리 배터리, 그러니까 어디 AA 건전지 이런 데만 지금 직류가 남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없어지진 않았지만 많이 쪼그라들었다가 지금은 다시 이 직류 방식도 이제 소용이 있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교류 방식은 이제 압력을 변경해가면서 이렇게 할 때는 좋지만, 예를 들면 제주도와 진도를 연결하는 일직선짜리 거리는 먼데 이렇게 한 번에 쫙 쏴주는 이런 거에서는 HVDC라는 걸 하면은 훨씬 더 손실이 적게 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제 향후 뭐 예를 들면은 어디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 지방에 있는데 서울 쪽에서 소모가 많으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네요. 해상풍력 같은 거 이제 먼 바다에 설치됐을 때 육상으로 이걸 전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쏴주면 HVDC가 지금 이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교류 변전기보다. 하지만 이거 단가는 이제 점점 더 낮아질 거고, 이 기술을 가지고 하면은 송전의 로스가 훨씬 더 적게 이렇게 쏘줄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기술들은 사실 요즘 밸류에이션은 이런 걸 쳐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따박따박 하는 것들이 있지만 회사가 신규 사업도 있어요. 핫한 건 다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사업. 데이터 센터가 이제 예를 들면은 요즘 서버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말하는 그 서버를 이제 운영해 주는 건데, 효성중공 뭐 중공회사가 뭐 데이터 센터 하지만 싱가포르의 이제 최대 데이터 센터 제공업체인 ST 텔레미디어와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여기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는 회사고, 효성중공업은 이거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자로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 같이 해서 데이터 센터 사업이라는 유망한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또 나왔던 액화수소 사업, 이것도 JV로 같이 하고 있어요. 린데 그룹이라고, 이제 린데는 산업용 기체,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걸 뭐 식각하거나 뭐 여러 가지 특수 기체가 있는데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엄청 큰 회사죠. 그래가지고 이 회사랑 5대5로 이제 JV를 해서 효성화학에서 이제 화학 하면서 이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그냥 팔면은 단가가 낮으니까 이거를 액화를 시키는 거죠. 액화 시키는 게 뭐 어렵나 하겠지만, 액화 시키는데 온도가 마이너스 200 70도까지. 네. 그래서 엄청나게 낮아져야 되거든요. 이 액화 시키는 기술이 우리나라 회사나 딴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린데 정도 되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린데는 그런 액화 시키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효성은 이제 국내에서의 사업이랑 그 효성화학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뉴스가 난 건데 풍력. 그러니까 풍력을 예전에는 사실 뭐 대우조선해양에서도 했었고, 지금 두산중공업이랑 유니슨 뭐 이런 회사만 남아있지만 현대중공업도 풍력 사업부가 있었어요. 근데 현대중공업 풍력 사업부는 두산한테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효성도 개발을 해놨죠 이제. 근데 지금 글로벌 회사들은 막 8메가, 10메가, 12메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제 작죠. 예전에 개발해놨던 그 3메가짜리만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금풍곽이라는 중국의 1등 회사랑 JV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두산중공업보다 기술력이 더 좋거든요. 중국 자체의 그러니까 지금 8메가를 이미 실증화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두산은 지금 8메가를 아직 상용화를 못 시켰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랑 같이 JV를 해서 이제 국내 이제 서해안에 건설되는 거에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 액화, 그다음 풍력,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핫한 걸 세 개 다 걸치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지금부터 개발할 건데요가 아니라 다 JV를 통해서 선두주자랑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략을 잘 짠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이제 액화수소 같은 경우가 24년까지였나? 그러니까 23년? 23년에 공장이 완공이 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수소 충전소까지 같이 설치하면서 판매가 될 거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1년 2월 마무리해서 7월에 착공이 들어가요. 첫 번째 데이터 그러면 센터가. 이것 또한 23년 뭐 고조 언저리쯤에서 이제 매출이 조금씩은 나올 수 일단 목표는 22년 10월에 완공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으니까 뭐 계획대로 되면 23년부터 아마도 매출액이 발생할 거고, 이것도 이제 일단 돌려보면서 만약에 수요가 더 있으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다고 했고,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가 이제 발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몇 년도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는 모르지만 서해안에 이제 타겟으로 해서 거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도 차례대로, 이게 지금 서해안에 되는 게 한 군데 회사가 다 커버를 못 하거든요. 네네. 계획되어 있는 게 너무 커서. 그래서 뭐 두산도 할 거고 이 회사도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이 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 주효성에 있을 때는 다 합쳐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효성을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왜냐면 뭐 화학이 잘 됐는데 갑자기 중공업이 박살나서 실적이 예상보다 별로였고 뭐. 근데 어쨌든 주효성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어려운 회사였거든요. 효성이. 근데 이렇게 이제 또 잘 나와 있어서 지금도 이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는데 흘러내린 거에 비해서는 수급이, 기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 보시면은 애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까? 아니면 팔 사람 다 팔면 올라갈 수도 있을까?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같아요. 풍력에서도 대장주는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대장주는 아니고 수소에서도 예를 들면 요번에도 뭐 수소를 45조를 어떤 기업들이 같이 할 겁니다 뉴스가 났는데 거기도 들어있어요. 근데 제일 위에는 SK랑 포스코랑 현대차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1등은 아닌데 대신에 이제 시총이 거기에 비해서 훨씬 나아지니까 사실은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초하이테크가 아니라서 순순히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희는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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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